어떻습니까?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여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엔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 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 수단으로 정확한 얘기죠. 뭐. 그 동네에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 여러 의혹이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덮거나 이 수사 자체를 편향되게 하거나 한방망이 처벌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다 보니까 뭐 대안으로서 특검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은 게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이제 최순실 등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는데 석 달간이나 묵혀놔가지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올 정도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 특검을 갖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설 특검을 제도화하는 게 공수처입니다. 현재의 일반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과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들, 그다음에 판사, 검사 다 포함됩니다. 총리 답변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박근혜 말씀입니까? 대통령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적절찮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저대로 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신임 총리 후보에게 의견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신 보도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차현택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김종덕 장관, 김상률 교문 수석 인사를 개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재청입니다. 최순실가 재청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실질적 재청권을 행사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순실 씨밖에 없어요. 총리도 행사 못한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람을 찾고 또 그 가운데서 절차를 밟아서 장관들을 임명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속단할 일 아닙니다. 국정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속단이 아니라 뒤늦게 저도 깨달았어요. 지단이에요. 한국당과 민주당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뭘요? 그랬더니 이제 지단이었다 이렇게 응수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통쾌함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불판도 사실 심야 토론 때 처음 아, 완전히 그 언어의 연금술사로서의 그 첫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때 네. 토론 보다가 막 갑자기 배꼽 잡고 웃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그 비유를 잘하셨고 그리고 언어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죠. 네. 그 유머가 그냥 웃긴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딱 제압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 본질을 설명해주고. 네. 그렇게는 안 그래서 됩니까? 이제 그- 김성수 평론가는? 안 되지. 내공이 안 되지. 안 그러니까. 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안 되지를 내가 말하지 않고 네가 말하니까 진짜 그렇다 기분이. 아니, 그래서 그거 할 때 어디 준비하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준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준비 안 된 멘트래요? 그게 삼겹살 이런 게 천재네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2년 반 동안 스스로 자기를 구속시키고 독방에서 책 읽었던 거 그게 돈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참 스케일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좀 후반전은 좀 우리 남 배우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만 꺼지면 뭐 따발 정도로 아주 다 쏟아내는데 큐만 들어가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아니 뭐 제가 또 진중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네. 캐릭터 연출을 위해서 좀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사실은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그렇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유머의 라이벌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칼럼을 주로 썼고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그 이상한 글 쓰는 분으로 제가 이렇게 중앙지에 많이 알려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90년 우리 한국사회주의 노동당을 92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자마자 구속이 됐었죠. 지도부가.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선배죠. 회찬이 형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계시더라고. 인민노련 사건 이미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 양반 들어갈 만한데 왜 없지? 이러니까 이미 구속 중이라고 3년째 살고 있다고. 그 조금 더 살고 나오면 되겠네. 같이 나오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의 모습과 함께 오늘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90년에 아까 저 김문수, 이재호 이분들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비겁한 변명이죠. 우리도 뭐 그렇게 살았지만 일요신문에 그 당시 타이틀이 떴어요. 그 민중당, 민자당 장악하다 이렇게 떴어요. 그 민자당을 장악했구나. 민주자유당을. 오 대단하다. 보니까 이 당 3역이 다 입당을 해버렸어. 그쪽으로 투항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만들고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온다는 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면 부산의 초선인데 대단한 분이다. 정말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아마 했다면 노무현, 노회찬 두 사람을 같은 당에서 볼 수도 있었던 저는 그런 추억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두 분 다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런 마음들이 회한이 많이 드네요.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비극적 결말로 끝난 이 얘기를 좀 짧게나마 좀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정치 후원금을 받았을 때 신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는 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안 했다면 왜 안 하는 건지. 정치자금법은 네. 이제 정해져 있는 한도 바깥으로 더 많이 그 후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입니까? 액수가 토탈. 한 정치인이 1년에 뭐 1억 5천? 1년에 선거가 없을 땐 1억 5천,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땐 3억, 그리고 개인한테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5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그러니까 있는 거죠. 500 이상을 한 사람이 주면 불법인 거죠. 무조건. 그런데 이제 주는 것에는 그러니까 현금이든 뭐 카드든 뭐 심지어 무슨 노동력 제공이든 이게 다 포함되니까. 그러면은 그 선거 기간으로 가정했을 때 3억 이상을 받았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군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전까지는 그럼 무조건 다 신고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3억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3억 이상을 쓰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거를. 이거 잘 모르니까. 쓰는 거 자체야, 네. 훨씬 많이 쓸 예를 들어 가능성이 없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을 갖다가 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썼죠. 그거 불법이에요, 다.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현대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선거 운동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선거 자금법입니까? 그 네. 위반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라고 단언하던데 그 말이 좀 맞습니까? 아마 뭐 우리 정의당이나 네. 녹색당, 뭐 민중당, 뭐 이런 데들은 군소정당 빼고는 그런 데는 3억 지킬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는. 그런데 그렇게 지킨 사람한테도 털어내가지고 막 오히려 거기는 이석기 의원 잡아낼 때 그랬잖아요. 돈을 부풀려서 신고해서 세금을 나중에 보전 받았다. 세금을 뜯어냈다. 이런 식의 혐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안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뭐 그 이상 쓰죠. 그냥 돈으로 바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한테 받은 걸로 돼버린 거잖아요. 2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네.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고등학교 동창. 경기고 동창. 네. 동기.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개별 사람들이 소액들을 모아서 2천 이렇게 전달을 한 거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쭉 신고를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 추정해 보는 거지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덫에 걸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명단을 안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안 주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 신고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불법 정치자금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법대로 그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려준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게 뼈아픈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의도죠. 뭔가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덫을 놨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조금 글쎄요, 뭐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미 도도영 변호사지 않습니까? 경기고에. 그 뭐 이종걸도 있고 뭐 우리 평론하는 최창렬 교수도 계시고 뭐 이렇게 고승덕도 있고 많지만 이제 누가 먼저 접근했는가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누가 주도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정 변호사가 드루킹한테 접근해서 내 친구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김경수 의원이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곧 선거가 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돈도 정치 자금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친구를 끌어들여서 한번 뭔가 그림을 그려보자. 이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접근했을 수도 있고
드루킹이 내가 이 정도 세력이 있는데 당신을 일본의 총영사로 좀 박아줄 테니까 뭐 정치 나는 사람 없어요. 땡겨와봐요. 내 친구 노회찬이가 있어. 라고 접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든 이들은 사익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을 이용했고 네. 노회찬 의원이 제때 신고하지 못함으로 해서 덫에 걸려서 그렇지. 지난 2년간 굉장히 고심하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 괴로움이 누적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특검에서 또 다른 사안이 조금 예를 들면 좀 더 결정적 사안이 발견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어떤 결정적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간 본인은 받은 적이 없고 모른다라고 처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덫이 스스로를 옥죄인 게 근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서를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 그거를 또 다 적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세칭 그 일배충들이 공격할 때 뭐 그래서 지가 죽어가지고 뭐 덮는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덮을 사람은 그거를 왜 적고 갑니까? 그리고 덮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냥 부인하면 되죠. 왜 적고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발짝 잘못 디뎌서 그것이 그 작은 차이가 결국 김문수와 자기를 만들었던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로 더 가서는 정의당 동지들과 또 수많은 진보 진영에 피해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고해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벌하듯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정치권 주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의도 주변에 보면. 그럼요. 드루킹 같은 인간들 수두룩합니다. 정말 많아서. 지금도 아마 매크로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특히. 그 제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봤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그분이 노회찬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 같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듯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줬을 때 차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차 가방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달한 사람도 역시 그 차인 줄 알고 전달을 했고 봤더니 이제 돈이 있었는데 있는 걸 다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그쪽에서 극구 다시 또 이렇게 돌려보내고 뭐 그런 실갱이가 좀 있었다. 뭐 그런 글을 이제서야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서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이게 사실에 부합한 얘기인지 네, 뭐 그거는 이제 확인하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확실한 건 네. 정말 정치권 주변에 그런 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정치인들을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엮어놓고 왜 그 드루킹인가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SNS에 올린 거 보면 뭐 누군 뭐 한 방에 다 날려버릴 네. 거다 이런 게 해놓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덫을 뭐 이렇게 쭉 놓아놓고 걸린 사람들을 이제 근데 그 이용하는 덫에 거죠.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울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나 사실은 뭐- 덫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당겨오는 거죠. 아니 드루킹한테서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드루킹이나 어떤 형태든 이제 자기들이 영업하는 거죠. 맞아요. 그쪽은. 그렇지. 그러니까 도덕성이 극에 달한 거고 이쪽은 사실은 뭐 우리 유럽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지만 진보가 극단적인 도덕적인 결백주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진보라는 것은 현재의 구조나 구도가 잘못되었다. 바꿔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불판 갈자.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일탈 행위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민주당만 보더라도 저 미국의 민주당 보더라도 뭐 오바마나 케네디나 뭐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 뭐 마약하고 뭐 사고치고 군대 안 하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게 진보인데 한국에는 봉건적 진보주의가 남아가지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고 가장 진보적이어야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아 나 진짜 이 과정들이 좀 어떻게 그를 죽으면 이 뭐고 얘기 하는 측면도 듣다 있어요. 보니까 내가 어제 모 선배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사실 굉장히 큰 덫에 걸려서 한 방에 간 사람이야. 대충 누군지 아실 거예요? J 모씨로 추정되네요. 예. K. 아 K. K. 예, 예. 제가 근데- K지 뭐. 근데 그분이 전화해서 진보는 사람 귀한 줄 몰라. 그렇지.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의 진정이 뭔지 혹은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돌아보려고 안 해. 그리고 잘라내. 그거는 자기네들이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뭐 물론 너무 과하게 해석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위치, 그 노회찬 의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길들이나 혹은 방향들을 이렇게 좀 예감하게 했던 그런 잘못된 풍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지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비판할 건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혹은 그것이 잘못된 어떤 누명이었다면 누명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드루킹이 본인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정치인들한테 돈을 다 뿌리고 예. 그래서 그분과 예를 들어 뭐 틀어지거나 네. 아니면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네. 이 준 돈을 통해서 옥죄해오는 맞아요. 그런 수법을 썼다는데 그런 뉘앙스로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니 김경수 씨 건도 네. 전형적이죠. 그 500만 원을 갖다 그냥 준 거예요. 보좌관한테. 뭐 개인 한도 500이니까 줘도 돼요, 네.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주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김경수 의원한테 댓글을 툭 던지는 거죠. 너 보좌관 500 받은 거 아냐?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덫이죠. 그런 덫들이 저는 옆에서 지켜본 것도 있었는데 제가 있던 그 공공기관의 그 대표분이 사실 정치의 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막 들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밥도 사고 뭐 술도 사고 그래요. 그러면서 와서 구체적인 어떤 제안을 하다가 슬그머니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해요. 와. 입찰에 참여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웃을 시켰더니 그 다음에 대표가 불러. 재고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벗어기게 되면 제가 잘리는 거예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것이고 그 정도 됐으면 이미 어느 정도 덫에 걸려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임수 작가님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던데. 아니 네. 그냥 내가 지워야 되나 안 지워야 되나 그런 준비를 보고 있었는데 애매한 건 하세요. 딱 하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 유서가 일부 공개된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렇게 나오면서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도 이 혁명가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 개인 노회찬으로서가 아니라 이 자기가 당에 누가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 인간이 최후의 순간에 당을 걱정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돼요, 운동을 하면. 와. 근데 이제 살아온 결을 보면 네. 이게 이제 한국 보수, 한국 진보의 결정적 차이가 아닐까. 예를 들어 한국의 보수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당을 희생시킵니다. 바로 버립니다. 깨죠. 박근혜, 홍준표. 뭐 내만 살면 당에 뭐 이름 바꾸면 되니까. 나만 아니면 돼. 뭐 그렇지. 이런 사람이고 반대로 한국의 진보는 지나치게 헌신적이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헌사가 마지막 유서의 그 내용들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사실은 자 내가 정치자금법 이러저러하게 위반했어요. 이 부분에서 비판받고 뭐 처벌할 거 있으면 받을게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300명 중에 대충 250명 걸릴 만한 일인데 표적 수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걸렸으니 어쨌든 내가 잘한 건 아니니 이 부분에서 비판받고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직 놓을게 하면 끝날 일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처벌은 되겠지만 금액이 엄청난 것도 아니면 뭐 아니고. 원유철처럼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수도 있고 난 아니라고 끝까지 우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뻔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진보정당의 역사에 특히 지금의 현재 정의당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결정적인 도덕성 차이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어떤 봅니다. 통계는 지금 12%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의당이 그건 2당이 됐잖아요. 진보 정치 사상 최대의 지지율이죠. 그렇죠. 지금 의석은 민주당 때보다 약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최욱 씨도 다 동의하겠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정상적인 사회. 그렇죠. 네,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랐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우리 뭐 진보 진영에 대한 문제점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어찌됐든 소환되고 조사받고 했을 그냥 때 포토라인 앞에 서는 순간 그때 총공세를 당연히. 당하지 않겠습니까? 포토라인 뭐,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든 보수 언론들이 전부 그렇겠죠. 진보의 종말, 네. 뭐 진보의 빛낮 이러면서 네. 제목 달 거고요. 그러면서 또 소위 뭐 예. 지지했다는 분들도 뭐 온갖 욕설 그렇지 퍼부으면서 않겠습니까? 그거 봐라 뭐 네. 그냥 진보라고 하는 그 정치의 그 지금까지 소중하게 쌓아왔던 모든 그런 화분들이 일순간에 깨져나가는 그래서 거리에 흩뿌려지는 그런 묘목들을 갖다 보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그 정도는 우리가 손잡아 줄 수 있었는데 물론 그 마음은 저는 이해합니다만 막상 그렇게 됐을 그렇게 예. 안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방송국의 진행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행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노회찬 의원이 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식을 예를 들어 크로징에서 조금만 비쳤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스피커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걸 경험을 했고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일순간에 날아가는 거 그리고 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비슷한 제목으로 얽어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런 특히나 지금 뭐 뉘앙스가 특검이 벌써 있었잖아요. 유족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그외 등. 아내분이 뭐 무슨 기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 그것 부분도 네, 맞아요. 팩트가 정확하게 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임숙수 작가님이 정확하게 또 준비를 그거 해오셨습니다. 제가 준비해왔어요. 네. 그게 뭔가 봤더니 선거 때는 저도 선거 뛰어봤거든요. 민주노동당 구의원 후보로 나갔었어요. 네. 아, 근데 출마하셨군요. 출마해서 꼴찌했긴 아, 했는데 여기 유일한 정치인이네요. 예. 네. 근데 보통 아내분이 후보보다 더 열심히 뛰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자로 아마 이렇게 붙여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또 돈을 주면은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준 거 잠깐 해주는데 그게 이제 뭐 조선일보에 보니까 야 사모가 그 자기 부인한테 뭐 운전사를 붙인다 이래가지고 재벌이네 막 이러는데 그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예전에 민주노동당 같이 하던 김종철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조선일보 기자랑 막 통화하면서 항의를 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쓰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고 나쁜 사람이냥 몰면은 이제 진보가 찌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페북에 다 올라왔잖아요. 아니 그거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자원에서 모시고 다닌 건데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쓰냐니까. 아니 그때 맞아요. 그럼 기사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 팩트를 팩트대로 썼는데 왜 그러냐? 이딴 걸 얘기했다니까. 네. 10일이든 20일이든 기사 있었던 건 맞는 거 아니냐. 어. 예? 막 그리고 칼럼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는. 내 주장이다 이건 이거는. 내 주장이다.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의도가 보이네요. 예. 네. 악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타이틀 자체를 뭐 예를 들어 진보의 민낯, 앞으로는 진보, 뒤로는 돈 받아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말 그건 언론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죠. 정말 아니, 그 개쓰레기 같은 형님 짓거리를 한 그거 거예요. 보셨어? 오늘 조선일보 일면 거기에 칼럼 딱 해가지고 아 그렇게 나와요? 오른쪽 뭐라고 위에 있는 거. 쓰냐면 노회찬 의원의 뒤늦은 후에 이렇게 제목을 냈어. 맞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리고 뭐 그건 정말 인간성이 없는 거죠. 저 또한 악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로 옆에 큼지막하게 막 그 축배 장면을 축배 장면을 네, 담았어요. 이렇게 또 사진을 편집을. 예, 그 그렇게 뭐 놨더라고요. 뭐 의도성이 있는지 반도체 모르겠습니다. 넘어져도 맞아요. 이러면서 예, 또 제목은 뭐 마치 삼성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거기에 사진은 또 축배 드는 사진이고 그리고 옆에는 오른쪽에 후에 뒤늦은 후에. 네. 야 편집 참 절묘하게 하네요. 네, 뭐 그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제 눈에는 조금 아니 저는 제가 그걸 보이더라고요. 전공했기 때문에 네. 그 의도가 있어요. 최욱 씨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보편적인 눈이잖아요. 아니 갑자기 최욱 씨를 칭찬하시. 비난 의도도 좀 있지요. 아 그래요? 예, 예, 마이크 예. 내려간 다음에 굉장히 비난하시더니 지금 칭찬하는 걸로.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최욱 씨나 우리 정영진 씨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민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네. 자기들은 이해를 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남태 씨 오랜만에 촌철살인. 네. 아니 뭐 팩폭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 씨 말 안 하잖아요. 진실이니까. 저는 뭐. 자 어떻게 그러면 네, 한마디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담백하게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요? 네, 임승수 작가님. 아, 네. 저는 뭐 참 어제 조금 저도 좀 많이 울었어요. 네. 근데 하루 지나니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참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 가셨는데 저는 이 계기로 좀 진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말고 좀 단결해서 다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고백하건데 백기환 선생님이 참혹하게 이렇게 사실은 그분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모든 짐을 떠안고 나와서 그 들깨들 사이에 뜯기는 그런 당하는 모습들을 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진보 정당이든 어떤 데든 그 당원이 된 적도 없었고 당비를 낸 적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정치인한테는 법이 정해져 있는 한도만큼 후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이상과 원칙 때문에 우리 옆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남는 돈이 있다면 좀 모아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구차하게 남한테 손을 벌리지 않게끔 만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제 타임라인에는 나는 오늘부터 정의당에 입당해서 당비를 내겠다는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자기와 이념이 맞지 않은 그런 곳들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소신과 함께하고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뭔가 준동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태우 씨 끝으로 한 말씀과 함께 마지막 곡 선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의 인간적인 풍모든 그분이 늘 주장했던 제가 알기로는 실사구시 정신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이론적인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정말 현장에 가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만나고 비판대로 받고 열심히 생활 정치를 통해서 접목시키려 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늘 실사구시 정신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판 얘기처럼 쉬운 언어로 쉽게 사람들이 촌철살인을 해서 딱 대우각성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탁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정치인을 한 분 잃었다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은 제2의 제3의 노회찬을 탄생시키려면 진보 정치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가 되고 정의당이 합리적인 진보가 돼서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이분의 뜻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기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청곡이라면 저는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정의가 일어나고 진보 정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김광석의 일어나를 신청합니다. 그 얘기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 노회찬 의원님께서 그 실사구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내가 좀 국민들한테 섭섭하지 않냐. 본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뭐 정당 지지율 이렇게 나오고 하면 섭섭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로 섭섭하지 않다는 거예요. 와. 국민들이 그렇게 안 알아봐줘도 국민들 믿고 간다. 섭섭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대외용 인터뷰용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정치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문득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저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 지지는커녕 왜 나오냐고 욕을 엄청 많이 맞아. 먹었어요. 네. 네. 너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네.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3% 네.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누구 찍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분을 제가 찍었습니다. 네. 한 번도 안 찍으셨죠? 네네. 아까 고백했습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까지만 방송에서는 네네. 오늘까지만 제가 슬퍼하고 슬픔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의 의무는 또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는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청곡 했잖아요, 일어나. 하셨어요? 예. 뭐 딴 거 뭐 진짜 듣고 아예 안 들었어, 저 형 말을? 아니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일어나자고 하는 말. 야, 얼마나 지금 거창하게 지금 거의 선동가처럼. 나름 엮었는데. 제가 조금 한 15초 정도 준비한 멘트였는데 우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준비했거든. 누가 봐도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김성수 평론가가 사실은 그 문화 쪽에 박학다식하십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 정말 안 듣는군요. 진짜 아예 안 들었네. 네, 저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TBS 하차 이런 것 좀 많이 좀 잘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들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제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날 비빔면을 샀다. 주방 침대에는 이미 작은 생선 소스 압착기가 있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은 생선 소스 봉지만 제공됩니다.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고무줄이 끊어져서 빠졌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잡아당기기 귀찮은데 머리가 너무 굵어서 아직도 위아래가 많이 엉키네요. 자리에서 일어나 용서를 구하려던 순간 민이 손을 잡았다. 묶어보자고 했어요. 맙서사, 감정적으로 들리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바쁜지 다들 아시죠? 맙서사, 고무줄로 액젓 봉지를 묶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액젓 고무줄로 내 머리를 묶고 있는 걸 모르시나요? 네, 그런데 네이가 방금 청소했어요.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어딘가에 생선 소스 기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깨끗하게 핥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생선 소스 냄새가 없습니다. 아니요,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여동생은 없어. 가능하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예요. 이번 시즌에는 더 이상 용감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해도 헤어져야 하는데 자연은 이미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입니다. 내 이야기의 어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선언하도록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3주 전에 저는 거의 한 달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너와 나는 고등학교 친구지만 반은 다르다. 우리는 이전에 서로를 알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최근에야 정식으로 바람을 피우고 데이트했습니다. 나는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2주 후에 그녀가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리는 그냥 공개하고 싶다. 더 깊이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개 생활 23개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는